뭐 할 차례지? 더함수의 활용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속도가 속도. 요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지난 시간까지 했고, 그래서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찾는 건데, 이 최대 최소라는 건 우리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무조건 갖는다 라는 거 할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실제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는 건 앞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려져 있는 그래프,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이런 것들 낼 텐데, 책에도 써 있는 거 보면 결국 이거지.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 중요하니까 찾는 방법은 결국 구간 내에 있는 극값, 극대값, 극소값 전부 다 찾고, 양쪽에 있는 경계값, 아무래도 뭐 문제에 따라서는 열린 구간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닫힌 구간으로 나와야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닫힌 구간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극값 다 찾고 양쪽 끝에 있는 경계값 찾아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다 됐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해결되는 거. 그래서 최대 최소는 딱히 할 얘기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디테일하게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3차 같으면 뭐 극대 극소고 2대1 찍어서 굳이 양쪽 경계값을 찾을 때 이제 이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굳이 경계값 찾을 필요 없이 이제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야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4차 함수도 극대고 극소라고 쳤을 때 뭐 얘가 더 머니까 이제 얘가 더 작은 값을 가질 거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지? 이런 사소한 것들은 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요거 방정식. 방정식에다 활용하는 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 당연히 아니야.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 인수분해지. 1학년 때 하는 거. 그지?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하나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근데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면 그냥 인수분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1학년, 2학년들한테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야? 그러면 조립제법이요 이렇게 말하거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인수분해인 거지. 공식이 있으면 공식으로 푸는 거고 안 되면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고, 그지? 그래서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는 것만 여러분한테 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였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의 활용은 뭐 하는 거였다고?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였지. 그래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고, 역시나 그 연속 단원에 보면 제일 끝에 사이값 정리 나오잖아, 그지? 그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뭐였냐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찾는 거였어.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실근을 찾는 거지만, 인수분해가 혹시 되지 않으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찾을 수 있고, 또 그래프를 이용하면 실근의 개수도 찾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실근의 개수 찾는 것도 사실은 그래프 그리면 해결되는 거지만 책에 정리돼 있으니까 그것만 빨리 보면, 3차의 경우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개수가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 하나는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계속 올라가는 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0개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실근의 개수라는 건 fx는 0이니까 y는 fx랑 x축인 거잖아. 교점의 개수 찾으세요나 마찬가지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x축이 어떻게 들어있든 교점이 무조건 하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굳이 어려운 거 아니고 바로 보자마자 실근이 1개구나. 즉 3차 함수에 극점이 없는 녀석이면 실근 하나야 이러고 끝난다는 거고, 극점이 있는 것의 경우엔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였으면 얘거나 얘였으면 실근이 하나, 얘거나 얘였으면 실근 2개, 요 녀석이었으면
실근 3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지? 뭐 그림으로 따져보면 x축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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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근도 하나밖에 없다. 2번하고 4번의 경우엔 교점이 2개니까 실근도 2개 있고 3번의 경우엔 교점이 3개니까 실근도 3개가 있다 라는 건데, 사실은 그림 그리면 해결될 것을 굳이 책에서는 식으로도 정리를 해주지. 그림 그리는 게 이제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식으로 마저 정리를 좀 하자면 이 그래프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를 보는 거였어. 그래서 1번 같은 건 극대값이랑 극소값 둘 다 음수, 얘는 둘 다 양수. 그러니까 결국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커요. 이런 거 하는 거였고, 2번하고 4번은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라는 이야기니까 둘이 곱하면 0인 거고, 3번은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 그래서 둘이 곱하면 음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서 그것의 부호를 살펴보면 실근의 개수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 실근의 개수 때문에 허근의 개수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는 3개일 텐데 그중에 실근 몇 개냐에 따라서 허근 나오는 거잖아. 실근이 3개면 당연히 허근은 빵개인 거지. 실근이 2개야. 그래도 허근은 빵개인 거야. 그지? 실근 2개라는 건 3개 중에 2개가 겹쳐 있다는 뜻인 거니까. 그리고 실근이 하나인 건 요 녀석의 경우엔 허근이 이제 2개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실근이 하나이지만 허근이 없는 경우도 있지. 언제? 요거. X축이 이렇게 있는 거. 요거는 실근이 하나이긴 하지만 3중근이기 때문에 얘는 허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근의 개수 3차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4차는 정리 안 돼 있죠. 정리되어 있는 책 본 적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3차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냥 그래프 그리면 해결되지. 굳이 뭘 이렇게까지 나누고 있어. 근데 이제 있으니까 소개한 거고, 4차도 굳이 정리하기 필요가 없지. 복잡하잖아.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좌우로 대칭인 것도 있고, 그지? 그럼 이런 애들이야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는 거지.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야.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야.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3개거나 2개인 거지. 게다가 얘도 좌우로 대칭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빵개 2개, 4개, 3개 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복잡하단 말이야. 분류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때그때 그림 그리면 되고, 조심해야 될 건 이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얘도 그어보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실근이 2개지만 둘 다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근은 없는 상태인 거고 둘 다 중근. 이런 애들도 실근이 2개지만 실근 하나에 요거 3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런 애들은 실근이 하나인데 4중근인 거야. 4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얘도 허근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약간 특별한 경우로 나오는 거지, 그냥 그림만 그리면 얘는 해결이 된다. 오케이? 4차 방정식 실근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시면 되겠다. 요거 가지고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내는 건 이제 근의 분리 문제 되는 거지. 그지? 뭐 3차 함수가 실근 3개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하나는 양수고 2개는 음수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거야. 3차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실근 3개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극대 극소 사이에 x축이 걸려 있는데 양수인 근 하나, 아니 양수 하나, 음수 2개. 그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양수 하나, 음수 2개니까 이제는 요 y절편 하고 극대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양근 하나, 음근 2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죠? 이거 역시나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 뭐 식을 외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 그려서 푼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등식은 지울까? 그 다음 부등식도 당연히 부등식을 푸는 건 아니지. 부등식을 푸는 건 원래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잖아. 부등호 방향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3차 이상의 부등식은
풀 수 있는 건 인수분해밖에 없고 혹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못 푸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건 부등식 가지고 증명하는 거였어. 어떤 걸 증명하는 거였냐면 뭐 범위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뭐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거 물어보는 거지. 구간도 하나 줄까요? 구간 알파 베타에서 fx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뭐 실수 a의 범위 찾으세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fx가 a보다 커요. 이거 만족하는 a 최대값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다고. 그럼 실제로 얘는 뭐 하는 거였어? 물어본 건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제로 뭐였냐면 이 녀석의 최소값 찾으세요. 나 마찬가지였다고. 그지? 이 닫혀있는 구간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건 실제로는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fx의 최소값을 찾는 거였고 이 최소값을 찾아서 그거보다 a가 더 작게 만들면 해결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또 닫힌 구간에서 만약에 뭐 gx가 뭐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뭐 이렇게 해볼까? 0보다 작아요. 이런 뭐 찾으라고? 이때는 이 닫힌 구간에서 gx의 최대값 찾아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런 이야기였거든.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냥 이걸로 풀고 끝나는 거야. 닫힌 구간이냐 열린 구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거 가지고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가끔 열린 구간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지? 이런 것의 경우에도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뭐였냐면 만약에 열린 구간에서 fx가 0보다 커야 돼. 이걸 알고 싶은데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보통 이런 거였다고. f 알파가 0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알파보다 큰 데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옆에다 써야지. 왜 여기다 쓰고 있어. 이거 하고 f 프라임 x가 0보다 커요. 이거 두 개를 보여주면 요 녀석이 성립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 알파에서 x축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 0이어도 어차피 상관없어. 왜냐하면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 만약에 닫힌 구간이었으면 그냥 최소값으로 해결하면 되고 열린 구간이어서 최소가 없을 때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 뒤로 계속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다면 fx가 0보다 커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가 있으면 그걸로 풀면 되고 없으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항함수를 우리가 주로 볼 거니까 뭐 중간에 불연속이어서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미분 가능한 건 정해져 있는데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출발하는 점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야. 뭐 예를 들어서 출발할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럼 얘는 최소값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서 최소값이 없는 것의 경우엔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할 건데 그 뒤로 계속 증가만 하니까 내려올 일이 없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판단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부등식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 얘도 최대 최소 문제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등식보다는 아무래도 방정식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속도가 속도인데 이 속도가 속도 문제는 약간 미분 전체를 좀 복습하는 차원의 단원인 거지. 그래서 미분 맨 앞에 했던 게 평균 변화율이었거든. 평균 변화율 뭐였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었다면 속도가 속도에 나오는 건 뭐야? 평균 속도인 거지. 평균 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그죠? 요게 평균 속도다. 그런 이야기였고. 요 평균 변화율을 극한 보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요게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였잖아. 순간 변화율이었다고. 그러니까 얘도 순간 속도 만들어 보면 뭐가 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아이고. 요렇게 생긴 게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순간이라는 표현은 좀 빼고 속도라고 많이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속도가 되고 기호로는 우리 보통 V로 많이 나타내죠. T.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그냥 X를 미분하는 거였다. 글씨가 개판이네. 실제로는 X 프라임 T였다. 그런 이유겠다고. 그래서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속도의 정의는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게 속도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뭐 속도, 속력 이런 거 그냥 일상적으로 쓰니까 속도 그럼 얼마나 빠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거 맞는 말이야. 근데 이해를 하자면 이 식을 이해하자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게 속도다. 그런 이야기야. 그 말을 이해하면 당연히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되는 거야. 정도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위치의 정의니까, 아니, 속도의 정의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속도가 속도에 나오는 표 하나 있잖아요. 그림. 그게 뭐였냐면, 이거 위치였어. 위치 함수 우리 보통 x 가지고 많이 나타냈고, 시각에 대한 함수니까 이제 xt라고 쓴 거고, 이 녀석을 t 가지고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였다고? 속도가 되는 거였다. vt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였다고? 가속도 이렇게 생긴 거였지. 그래서 얘를 a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 가속도라는 것도 한국말로 정의를 하자면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게 가속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속도를 시각으로 미분한 게 가속도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그리고 이 녀석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얘는 따로 기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V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에 나오는 거였고, 적분 제일 마지막에 위치와 거리 할 때도 똑같이 생긴 거 나오죠. 거꾸로 가면 위치 되는 거고, 요거 거꾸로 가면 거리 되는 거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하자면, 요거 우리 굳이 X라고 쓰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건 실제로는 수직선 위에 들어있는 좌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 위에 있는 좌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면 좌표 가지고는 속도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든지, 뭐 공을 위로 던지는 거면 이렇게 생겼든지, 그래서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원점이 어딘지를 확인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위치와 거리 할 때도 나오지만 뒤에 있는 거 땡겨서 얘기하자면 속도 정적분하면 위치가 아니었어.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건데, 위치 함수가 되는 건데,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였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얘를 정적분해서 위치를 찾을 때 원점이 어디인지를 아셔야죠.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속도 함수가 주어지면 그걸로 위치를 찾을 때 뭐 했다고? 최초 위치가 어디인지 막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좌표인 거고, 그래서 원점이 어디인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속도는 요 정도. 저 표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 뒤에 속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면 뭐가 됐든지, 뭐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속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뭐 또 부피라든지 뭐 아무튼 뭐 등등등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시각에 대한 변화율도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로 길이가 뭐 시간당 1씩 커지고 세로 길이가 시간당 2씩 커지는 직사각형 넓이의 변화율 찾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 보통 어떻게 했다고? 길이나 무게나 부피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먼저 나타내고, 즉 t초 후의 상황이 어떻게 생겼을지 먼저 상정해서 t에 관한 함수로 넓이를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변화율이 되는 거였다. 그 얘기였다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돌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늘어나면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t초 후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t초 후에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미분하면 변화율이 되더라. 그지? 그러니까 속도하고 좀 다른 건, 속도는 당연히 위치 함수가 문제 줘요. 문제 나올 거야. 근데 얘는 t초 후의 길이나 무게나 부피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고요. 식으로.
근데 그 찾는 힌트는 결국 뭐였다? t초 후의 상황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그냥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거 미분하시면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 정도가 활용에 나오는 거고요. 혹시 빼먹은 게 있을까 싶어서 잠깐 보면 뭐 딱히 빼먹은 건 없을 것 같은데 레벨 1까지는 딱히 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레벨 2부터 이거 뭐야?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어? 레벨 2라도 좀 풀고 갈까 그래도?